새벽 공기가 차갑게 산사를 감쌌습니다. 전라도 산중 깊숙한 곳 봉악사라는 작은 절에서 무연 스님은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60세의 스님은 눈을 감은 채 1시간 넘게 같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이민구라는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매일 새벽 무연 스님은 이 낯선 이름을 부르며 참회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어온 그의 의식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만의 속죄였죠. 그 이름이 누구인지, 왜 스님이 그토록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 무연 스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나눠드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봉악사는 작았지만 주변 마을 사람들에겐 중요한 쉼터였죠.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무연 스님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방금 담근 된장국의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국자를 잡는 모습은 평범한 스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손등의 선명한 흉터들은 평범하지 않은 과거를 암시했습니다. 무연 스님의 몸짓에는 항상 절제된 힘이 느껴졌죠. 걸음을 옮길 때도 무언가를 집어들 때도 그 움직임에는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확함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연 스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10년 전 호련이 나타나 봉악사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 당시 주지 스님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만 알 뿐이었죠. 그렇게 그는 봉악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하고 마을 사람들과 공양을 나누며 노인들의 집을 고치고 장례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공양을 준비하는 무연 스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침착하고 온화했지만 홀로 있을 때면 잘 참아왔던 과거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죠. 무연 스님은 아침 공양을 준비하며 오늘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김할머니 댁 지붕을 고쳐드리고 오후에는 이장님 댁에 들러 장례 준비를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절로 돌아와 참선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햇살이 봉악사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절 마당의 오래된 은행나무에 새들이 찾아와 지저귀기 시작했죠. 마당 한쪽에는 무연 스님이 직접 기른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이곳에서 무연 스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곧 마을 노인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법당 앞에 공양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갈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렀죠. 하지만 그 눈빛 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매일 새벽 스님이 부르는 이름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봉악사는 대형 사찰과는 거리가 먼 작은 암자였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이, 웅장함보다는 조용함이 그곳의 미덕이었죠. 무연 스님이 매일 쓸고 닦는 마당과 법당은 항상 정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절이 주는 평온함을 좋아했고 무연 스님의 따뜻한 인품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양이 끝난 후 무연 스님은 약속대로 김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은 지난 장마로 지붕이 상한 상태였죠. 스님은 도구를 챙겨 들고 할머니 집 지붕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스님이라기보다는 노련한 목수의 그것에 가까웠습니다. 스님, 이런 일까지 해주시니 염치가 없네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연 스님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부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손수 일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뿐이니 걱정 마세요. 무연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 속죄하고 있었죠. 매일 새벽 부르는 이름만큼이나 이렇게 땀을 흘리는 노동도 그에게는 참회의 한 형태였습니다. 지붕 수리를 마친 무연 스님은 할머니가 내어주는 식사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절로 돌아와 점심 공양을 준비해야 했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슈퍼에 들러 쌀과 채소를 사고 봉학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의 취재팀이 봉학사를 찾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지역 내 종교시설의 사회 봉사활동을 취재하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었죠. 무연 스님은 취재를 원치 않았지만 봉학사를 알리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응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무연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민구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불자로서의 의무이지요. 무연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스님을 촬영했고 봉학사의 일상과 봉사활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후 지역 신문에 봉학사와 무연 스님의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중앙에는 지붕을 고치는 무연 스님의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죠. 그 사진은 스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첫 번째 공개 이미지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아파트의 거실에서 한 남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철우는 매일 아침 전국의 지역 신문들을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죠. 그는 10년 전 동생 이민구의 죽음 이후 관련자들을 찾아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철우의 눈이 전라도 지역 신문의 한 사진에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들어올려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 속 무연 스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철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만식. 살아있었군. 이철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만식과 이민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철우는 신문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확신했습니다. 봉학사의 무연 스님은 틀림없이 과거 성우회의 행동대장이었던 정만식이었습니다. 이철우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준비해. 내일 전라도로 내려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10년간 가슴에 품어온 복수심이 묻어났습니다. 봉학사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어질 것이란 사실을 무연 스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봉학사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무연 스님은 새벽 참회를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었죠.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입에서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절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방문객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무연 스님은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봉학사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그들의 걸음걸이와 태도에서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죠.
무연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과 각오가 교차했습니다. 10년 동안 피해온 과거가 드디어 그를 따라잡은 것이었습니다. 일행의 선두에 선 남자는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연 스님을 응시했습니다. 이철우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년간 쌓아온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정만식. 이철우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무연 스님이 오래전에 버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무연 스님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이철우는 비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는 무연 스님에게 옷만 바꿔 입었다고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며 동생 이민구를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무연 스님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매일 새벽 참회할 때 부르는 바로 그 이름이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무연 스님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은 마당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이민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철우는 동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서 자살했으며 그 자리에 무연 스님이 있었어야 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철우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천천히 무연 스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무연 스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철우를 향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아침 공양을 하러 온 노인들이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서 이들의 행패를 말렸습니다. 이장의 말에 이철우의 부하 중 한 명이 거칠게 다가갔습니다. 무연 스님이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이장 앞에 서서 부하를 막았습니다. 무연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나자 이철우가 다시 무연 스님에게 10년 동안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죄책감을 덜려고 불공이라도 드렸는지 비꼬았습니다. 무연 스님은 조용히 매일 이민구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철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 주먹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철우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법당으로 스님의 방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봉학사가 그들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이철우는 무연 스님에게 이제 죗값을 치를 차례라고 위협했습니다. 무연 스님은 피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철우에게 이곳은 부처님의 공간이니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연 스님은 천천히 절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10년간 피해왔던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봉학사 밖으로 나온 무연 스님과 이철우 일행은 절 앞 넓은 공터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연 스님의 입가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철우는 부하들에게 눈짓했고 곧 여러 명이 무연 스님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가 강목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연 스님의 몸짓이 변했습니다. 10년간 참선과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몸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무연 스님은 상대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꺾었고 남자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강목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이가 뒤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무연 스님은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습니다. 상대의 균형이 무너진 틈을 타발을 걸어 넘어뜨렸죠. 그의 움직임은 스님이라기보다 숙련된 무술가의 그것이었습니다. 또 한 명도 무연 스님의 정확한 손동작에 제압당했습니다. 잠시 사이에 여러 부하가 모두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숨을 고르며 이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철우는 놀란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무연 스님의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역시 성우회의 행동대장답군. 10년이 지났는데도 실력은 그대로야. 이철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득이하게 과거의 기술을 사용해야 했다는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이철우는 천천히 무연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 칼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철우는 무연 스님이 동생을 배신자로 몰았다고 격분했습니다. 무연 스님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민구를 배신자로 지목했지만 그가 체포된 후 진짜 정보 유출자를 찾았고 이민구는 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 자수하려 했지만 조직이 먼저 그를 처리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이철우의 부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연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철우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연 스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철우는 갑자기 칼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쳐 빨리 떠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연 스님을 돌아본 이철우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들이 빠르게 봉학사를 떠났고 무연 스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다시 봉학사로 돌아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상황을 정리한 뒤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무연 스님도 그저 오해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했지만 봉학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무연 스님은 평소처럼 법당 앞에 앉아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법당 뒤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연 스님은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는데 무연 스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성우회의 회장이었던 박 회장이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박 회장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잘 지냈나, 정만식? 박 회장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무연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처음 보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철우를 통해 무연 스님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고 박 회장은 천천히 불상 앞으로 걸어가 향을 피워 넣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전과 달리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민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러 왔다고 했습니다. 무연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민구라는 이름은 그가 매일 새벽 참회하며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민구가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실제 정보 유출자는 다른 사람이었고 박 회장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민구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박 회장이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박 회장은 갑자기 무연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직의 강력한 수장이었던 그가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모든 잘못을 저질렀네. 이민구는 우리 조직의 거래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가 경찰에 협조할 것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를 배신자로 몰아 제거하려 했지. 그리고 자네를 이용했네. 무연 스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무연 스님이 성우회를 떠난 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조직은 와해되었고 그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이민구가 자살한 뒤 나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네. 내 욕심 때문에 젊은이의 생명이 사라졌고 자네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 무연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간 그가 참회했던 죄가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츰 평온해졌습니다. 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이민구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무연 스님은 박 회장에게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움이 아닌 용서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법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철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철우는 무릎을 꿇고 있는 박 회장을 보고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이철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봉학사의 밤은 깊어갔고 그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박 회장은 무연 스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난 듯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이철우가 나타나자 그의 표정이 다시 긴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철우는 법당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철우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이철우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철우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철우, 내 동생 이민구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어.
이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 헤매었고 그 분노를 무연 스님 당시 정만식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원흉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과요? 말 한마디로 10년이 용서됩니까? 이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박 회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연 스님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이철우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봉학사에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무연 스님은 말없이 이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철우의 마음을 읽는 듯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철우는 박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다 무연 스님의 눈빛을 마주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공중에 멈추었습니다. 내면에서는 복수의 욕망과 인간적인 양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우 씨,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무연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10년간의 참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철우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 동생은 그냥 이렇게 이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철우는 마지막으로 박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법당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10년간의 무게를 모두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박 회장도 잠시 후 봉학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무연 스님에게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구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학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무연 스님은 평소처럼 참선을 하고 마당을 쓸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무연 스님이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봉학사 입구에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이철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스님, 이철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분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무연 스님은 이철우를 법당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철우는 무연 스님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1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니 제가 할 일이 없더군요. 무연 스님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철우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처럼 저도 불교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무연 스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이철우의 진심을 살폈습니다. 이철우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진정한 구원을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법당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봉학사의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봉학사의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철우가 봉학사에 머물기 시작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절의 생활에 이제 그도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에게 청운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맑은 구름처럼 세상을 자유롭게 바라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청운은 매일 새벽 무연 스님과 함께 참선을 하고 절 주변을 청소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에 어색함이 묻어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평온해졌습니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복수심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청운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를 보며 무연 스님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동생 이민구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연 스님은 청운을 데리고 봉학사 뒤편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이민구를 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여기 없지만 그의 영혼은 이 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연 스님의 말에 청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소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슬픔과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더운 날 마을 이장이 급히 봉학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역 신문을 한 장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것 좀 보세요. 신문에는 박 회장이 과거 조직 범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자수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10년 전 이민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모두 밝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과 청운은 놀란 표정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가 정말 자수했군요. 무연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청운은 말없이 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평화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동생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이 봉학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자백에 따라 과거 정만식현 무연 스님과 이철우현 청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무연 스님과 청운은 법당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늦여름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청운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든 갈 수 있게 되었군요. 무연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청운은 봉학사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6달 동안 그가 쓸고 닦은 이 공간, 매일 새벽 참선을 하던 법당, 마을 사람들과 나누던 따뜻한 대화들. 그는 이곳에서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왔습니다.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배울 것이 많으니까요. 무연 스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마당의 은행나무 잎사귀가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봉학사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한 뒤 아버지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구치소에서 무연 스님과 청운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민구의 추모비를 세울 수 있도록 땅과 자금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연 스님과 청운은 편지를 읽은 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사연 없는 인생이 없으며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봉학사에 또 한 번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고요한 밤, 무연 스님과 청운은 법당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그들은 그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봄비가 봉학사를 촉촉이 적셨습니다. 무연 스님과 청운이 함께 봉학사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청운은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니었고 무연 스님은 혼자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일궈나갔습니다. 봉학사 뒤편 언덕 위 소나무 옆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민구라는 이름 아래에는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운은 매일 아침 동생의 추모비를 찾아 향을 피우며 그와 대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학사의 두 스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봉학사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연 스님과 청운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연 스님은 법당 뒤편에서 오래된 나무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봉학사를 처음 세웠던 스님이 남긴 것으로 비바람에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청운과 함께 그 나무패를 닫고 새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 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갚아야 한다. 두 사람은 그 나무패를 봉학사 감나무 아래에 걸었습니다. 그 글귀는 그들이 걸어온 길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사연이 있고 모든 잘못은 말이 아닌 삶으로 갚아야 한다는 진리를 그들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여름이 오고 봉학사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청운의 제안으로 그들은 절 한쪽에 작은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복수심, 죄책감, 상실감 등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감정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봉학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전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망치듯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연 스님과 청운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진정한 속죄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이 다치게 한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고 경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연 스님과 청운은 그 소식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다른 이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봉학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장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연 스님과 청우는 그런 명성을 바라지 않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어느 날, 무연 스님은 청운과 함께 법당 앞마당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스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신문에 사진이 실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을까요? 청운의 물음에 무연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연이란 것이 참 묘한 것이지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게 된 것도 모두 인연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민구를 위한 것이자 박 회장을 위한 것이자 또한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봉학사의 감나무 아래에 걸린 나무패가 겨울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 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갚아야 한다. 그 글귀는 무연 스님과 청운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봉학사의 겨울은 춥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치유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두 스님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죄를 갚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봉학사 마당에서 무연 스님과 청운의 발자국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의 증표처럼